밝혔지만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대부분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탄소 노출 업종으로 유지해 실질적인 유상 할당 비율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광빈입니다. 자, 솔직히 한마디도 못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뉴스 보시면 이거 뉴스라는 게 뭐죠?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알아들으려고 뉴스 보냈는데 자 그냥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들리셨죠? 무슨 소린가? 외계어 같죠? 그게 뭐냐?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그 정책 중심도 있지만 이런 그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대부분이 이제 이거를 정책을 세우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자 아니면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막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 국민들한테 전파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시는데 아마 이 교육 끝나시면 제가 요거랑 같은 내용의 뉴스를 한번 다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이제 기회들 오실 겁니다. 요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자, 이제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가 되신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얘가 왜 하나 없어지나? 이거는 뭐냐면, 그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 말 그대로 지도사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지도하셔야 될 분들이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예요. 근데 이 탄소 중립 실천을 가르치셔야 될 분들이 내용들을 전혀 감지를 못하시면은 지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 교육이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들이 총 16시간 중에 8시간이 이론이고 8시간이 사실 실습 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2시간은 시험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걸 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거 관련해서 애들이 물어보든 아니면 업소에 계신 분들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2시간 동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빨리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힘드신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이 지금 아직은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하여간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 필요하려면은 그 누군가는 뭐 들어서 배워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가르치실 분들이 바로 지도사들입니다. 그럼 이 지도사들이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죠. 먼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실천 지도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이런 교육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에서 이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 자격증을 주는 데가 한 8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 분야를 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 교육만 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 습득한 다음에 가서 강의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드님 따님이 물어봤을 때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이제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움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학습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랑 어떤 정도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잘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나중에 요거 자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교육을 수료하시면은 수료를 해야 시험 볼 자격이 있으시고요.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지역 사건 및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청 컨설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탄소 실천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서 가장 큰 일은 지금 현재 여기 계속 배우신 분들은 여기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에서 카본은행이라든지 그때 그러니까 탄소은행이라든지 또 실천 운동을 하시니까 거기에만 맞추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우선 타겟이 정확하게 몇 개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회장님도 교육이 있으실 거고, 뭐 회장님 교육 전에 저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냐면 아파트, 학교, 유치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본인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교육하시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서 교육 자격증이 나오면은 여기 그 청년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위임장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 위임장을 받으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 다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격증 받으면 내가 어디 가서 막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자격증을 부여한 기관에서 그분한테 교육을 해도 된다는 위임장을 원래 주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하게 되면은 그 사교육 뭐 무슨 법도 있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굳이 부딪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해가지고 지역 지자체에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목소리가 다르겠죠.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고, 내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급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ESG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리백이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가 있죠. 근데 이 두 모든 게 다 가장 중요한 게 아리백도 그렇고, 그 다음에 ESG도 그렇고, 이 탄소 중립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ESG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ESG라는 건 기업과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개념인데, 그 기업들이 앞으로는요, 그냥 내가 돈만 넣는 장땡이나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그 지배구조, 그래가지고 뭐 경영권에 대한 그 결정 이런 것도 이제 혼자 못해요. 이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이 문제예요. 25년 올해까지는 모든 게 다 시범이고 뭐 이렇게 테스트한 기관이고, 내년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법제화되고 의무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성장 보고서라는 것을 26년부터 쓰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기업들은 지속성장 보고서라는 걸 하고, 작은 기업들은 ESG 보고서라는 걸 내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서화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든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안 하면은요,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은요, 다 의무적으로 고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모든 상장된 모든 기업체들은 다 ESG 보고서나 기업 경영적인 지속성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는 올려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회사들이 보면은 자기네 자산 규모나 이거를 신문에다가 이렇게 공시하게 돼 있죠.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듯이 자산 규모만이 아니라 이런 그 활동, 사회적인 활동,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네들 정책적인 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데, 그걸로만 끄시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공급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너네만 잘했어 그러고 되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라고 해서 거기 관련된 회사들도 똑같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줘야 이게 통과가 되고요. 그게 돼야만이 ESG는 이쪽 지속성장이나 ESG는 돼야만이 금융권에서 투자를 해줍니다.
대출도 해주고 투자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ESG가 아니라 에너지 쪽도 이 탄소 쪽도 똑같습니다. 기후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된 회사들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조 원이 아니라 2조 원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 해야 그게 나와야만이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동안 너무 좀 우리나라가 좀 방만했어요. 내년에 26년부터 원래 올해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회사 되게 많고요. 내년 6월 달이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ESG도 그러고 이 탄소도 그러고요. 문제는 뭐냐? 이게 단순하게 그때 순간만 기록해서 보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저기 우리 저기 재난 안전에서도 그랬죠. 서류를 계속 보관해야 된다.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1년치, 최소한 3년치, 1년치의 기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딱 한 게 아니라 달 별로 이렇게 딱 해서 어느 기간만큼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썼고 이렇게 해서 탄소 전략을 했다는 비교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통째로 들어가야만이 인증이 되고 그 인증돼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왜냐면 ESG랑 탄소 중립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설명을 하면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지금도 요거 내용은 이제 그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기업도 기업이지만 지자체들 이게 기업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모든 실천 사항들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ESG 경영이라고 해서 아예 따로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탄소 중립 실천 부분이죠.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이 탄소 중립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실천이 돼야 그 모든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현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걸 로드맵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지방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나 대기업들은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요. 근데 중앙 정부 벗어나 조금 지자체로만 내려가도 이 전문가들이 없어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만든다고 이 동네 가지고 오면 다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 지도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고장, 내가 있는 그 고장의 탄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본인이 유리해지고 그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 지자체가 내가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지자체에서 회사나 이런 데 있죠? 뭐 1억, 2억씩 주고 맡겼어요. 우리 동네에 이게 탄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어떻게 저기 하는지 한번 알아주시오.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한 2억, 3억 던져줘요. 그럼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교수님들 학생들 풀어서 그냥 앙케이트만 조사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동의하는 게 있다. 구해. 그럼 이 동에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큼 소모를 하는데 이거 어떤 특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지들이 써가지고 올려줘요. 그럼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A에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서 올려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정확한 조사가 아니에요.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동네에서 이걸 해야지 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죠. 보시면. 근데 지난번까지 그게 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뱀의 길은 뱀이 제일 잘한다. 늘 다니던 사람 길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지 뭐 뱀 학자라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겁니다. 현장은요 교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유명한 교수가 학자면 뭐예요? 우리 동네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이 분야인데 같은 분야인데 그거에는 원리 뭐 학문적인 건 내가 되게 잘 알아. 근데 우리 동네만큼은 나보다 동네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알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뭐라 그러면 우리가 타겟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지역에 정보를 주신 분들이 그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책 자체도 그분들한테 이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책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 지도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까 같이 그냥 교수님들, 학자들이 만드는 말을 보면서 계속 못 알아듣는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쉽게 풀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 탄소 중립 지도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용어. 아까 왜 어려우셨겠어요?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축이 뭐냐? 할당이 뭐고, 유료 할당, 무료 할당, 뭐 감축 NDC 뭐 요라는 말들 나오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을 이제 잠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부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용어의 밑에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만 아세요. 굳이 쓰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들었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자, 탄소 중립 지도사 탄소 중립이 뭔지 요거 잠깐 내릴게요. 자, 탄소 중립이 뭔지 대답하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탄소 중립이 뭐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막연하시죠? 이게 딴거 드리면 탄소 중립 그러면은 지구상이 생겼을 때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산업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화석연료라고 해서 석탄하고 석유, 석탄석유를 값에서 끄집어내서 태우다 보니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무지한 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버렸어요. 왜 올라갔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니 뭐가 생기죠? 기후 변화가 생기죠. 막 홍수도 생기고 더 추웠던 데가 따뜻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러다가 인간은 큰일 나겠다. 그럼 왜 기온이 왜 올라갈까?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산업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과학자들이 보니까 평균 온도가 1.1도씨가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올라가던 게 갑자기 올라와서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산업 활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 6개의 온실가스들이 문제들이 들어있겠죠. 그거를 이제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탄소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탄소가 아니라 6대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서 GHG라고 합니다. 자, GHG.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온실, 그린하우스 가스, GHG. 그래서 온실가스예요. 온실. 온실들하고 후끈후끈 하잖아요. 가끔 추워도. 그러니까 그 온실, 지구가 그 온실이 돼버린 거예요. 지구를 덮인 원인이 뭐냐? 가스. 그 범위들을 온실가스라고 그래요. 그게 처음엔 6개였다가 지금 7개로 늘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6개 온실가스가 뭔지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잠깐 더 다른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발생하는 온실가스입니다. 탄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이 아니에요. 온실가스예요. 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온실가스만큼 흡수원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하는 거를 배출원이라고 해요. 배출. 아시죠? 배출원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쌓여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흡수하고 끌어당기면은 떨어지겠죠. 증가량이. 그래서 증가량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져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됐을 때를 탄소 중립 상태라고 그러고 그 상태를 넷제로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넷제로는 온실가스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근데 같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느냐? 지금 이게 뭐 6가지, 7가지를 막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거를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가스들을 다 탄소에 비교를 해요. 얘는 탄소의 몇 배가 많이 발생하고 몇 배가 발생한다. 요거만 가지면은 온실가스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하나만 대표를 띄워서 그 양으로 재가지고 온실가스가 얼마큼 발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당량이라는 게 있더라. 뭐라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넷제로랑 탄소 중립을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엄밀히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지구를 덮이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걔들은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 GHG.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우선 간단하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애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방부 메탄, CH4라고 그러죠? 그다음 아산화질소. 얘네들은 원래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애들이고 더 엄청 많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범이 아닌데 사람이 주범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가스가 더 있고 하나 플러스 1일 때 그것도 뒤에다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로 해서 지금 온실가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지구가 더워졌어요. 더워지면 어떻게 되죠? 준발량이 올라가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 옛날에 많이 써먹었죠. 북극곰이 불쌍해요 해가지고 빙산이 녹으니까 곰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북극곰을 보호합시다 해서 옛날에 막 배지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온실가스가 아니라 환경보호라고 했지만 사실은 온실가스를 발생을 좀 줄입시다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그러면 그냥 북극곰만 생각하세요. 왜냐? 얼음이 녹으니까.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증발량이 올라가죠? 증발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들이 공중에서 많이 돌다 보니까 태풍도 많아지고 어디 가서 막 비도 막 엄청 떨어뜨릴 거고 기온 올라가는 기분이고 근데 기후가 갑자기 많이 막 변해서 기후 변화로 끝난다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위험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기후 재난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뒤에 있나? 잠깐만요. 기후하고 기상하고 차이 아세요? 기후와 우리 기상 뉴스 많이 보죠. 기후 뉴스는 없죠. 그죠? 근데 기후 변화로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상은요 매일매일의 날씨 측정이 가능한 날씨들 있죠. 바로바로 체크되는 거. 덥다 춥다 뭐 오늘 온도가 얼마나 바람이 어디서 분다 이건 기상이에요. 근데 장기간의 문제 평균적으로 이게 지난 여름부터 올해 더워졌어. 그러면 이게 뭐죠? 기후가 더워진 거예요. 기상이 더워진 게 아닙니다. 기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그럼 기후가 6도씨나 올라가서 변화가 6도씨가 생긴 거고 2도씨가 생겼으면은 얼음이 이제 북극 얼음이요 2도씨가 되면 얼음이 심하게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수면이 올라가죠. 뭐 이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그게 기후 위기입니다. 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증가,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 필요하게 급격이에요. 이게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대응이 돼요. 적응도 되고 사람이. 그런데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거를 하나 잠깐 얘기 드리면 여기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게 예. 이게 뭐냐면 처음에 물을 약간 데펴놓은 물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떡 집어넣으면 애들이 기겁을 하고 튀어나와요. 근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담아놓고 밑에서 살살 열을 떼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잖아요. 원래 도망갔던 그 온도보다 더 높여도 얘네들은 그냥 거기서 버텨요. 그냥 좀 나아지겠지 좀 있으면 그러다가 걔들이 거기서 익어버려요. 그냥 이런 거 있다 이제 하다가 그냥 그거를 이게 뭐냐면 온도에 적응을 하다 보니 얘네들이 계속 적응할 줄 알았는데 이게 100도씩 올라가 버리면 지가 이제 삶아질 줄을 모르게 돼요. 이게 이제 냄비 속의 개구리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 훨씬 넘었고 왜냐면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벌써 92년도부터 위기감을 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돼서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못했냐? 몰라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죠? 그러니까 제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선진국처럼 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원가가 너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가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단가를 올릴 수 없으니까 기업체들 눈치를 보게 된 거고 강하게 못했었는데 결국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로드맵에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이제 시끌시끌해진 거고 그때 이제 막 태양광이다 뭐다를 막 내세운 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있었어요. 그 전 정부에서도 하긴 했는데 가장 먼저 주장했던 거는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급하다 했는데 그 양반 역시 경제인 쪽 출신이다 보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 자체가 강한 로드맵을 할 수 없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예 논의도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중단됐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신경 안 썼던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기업체들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발등이 언제 떠오르냐 내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CBA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CBAM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지금 발동을 걸었거든요. 이게 원래 23년도부터인데 내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이 돼요. 그게 뭐냐? 그리고 30년도 되면 모든 제품에 관련돼. 지금은 6개 제품만 하는데 유럽 외 영역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이 될 때는 이 탄소량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양만큼 탄소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탄소세를 내는데 그 탄소세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말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자, 니네 탄소를 니네가 물건 똑같은 거 너네랑 유럽이랑 너네랑 만들 때 우리는 탄소세를 1톤 이산화탄소 1톤을 발출하면 나는 13만 원을 내. 유럽은 그래요. 그걸 굉장히 전부터 해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책을 강하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는 1톤 쓰는데 10,000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 10,000원도 안 돼요 지금. 유럽은 지금 150,000 원까지 해갖고 우리는 8,000원인가 그래요. 지금 또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불공평한 거예요. 유럽 애들이 보니까. 쟤네들은 10,000원 가지고 발생하고 우리는 15만 원 해야죠. 근데 13만 원이 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년부터 너네 6가지 제품에 한해서 이거 우리한테 수출을 하려면 갭차 13만 원 이상의 갭차를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 들어올 때 아니면 그만큼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증을 했다는 것만큼 니네들이 인증서를 제출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그냥 시범적으로만 해왔어요. 근데 내년 우리나라 또 16년 1월부터는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벌금을 물고요. 그 다음에 수출 자체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스코프 1, 2, 3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공급망이 이제 이해하시죠? 어디 회사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거기 납품하는 회사들이 그걸 다 공급망이라고 이게 이 1차 밴드 있고 2차 밴드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1차, 2차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거 이걸 이제 스코프 1, 2, 3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회사들이 다 그걸 준비를 해서 나한테 줘야 내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증 제3기관이라는데 공식적인 기관에 가서 인증서를 받아야만이 그 인증서로 나는 1톤을 얼마큼을 발생을 했습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제출해야 유럽에서 물건을 받아줍니다. 그게 탄소 국경 제도라는 거예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걸 CBAM이라고 그래요. 욕 같은데 하면 CBAM 많이 들게 이제 나중에 많이 들으시게 돼요. 자, 그리고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냐면 그럼 탄소를 얼마큼 발생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계산해? 방법이 없죠.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돼요. 좀 이따가. 그래서 근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한 거 요즘은 회사들 ERP라는 거 있죠. 혹시 회사 생활하시면서 ERP라는 게 뭐냐면 회사의 모든 서류를 전산화해가지고 서로 연관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 전체 총량까지 다 계산되고 뭐 과정 싹 정리돼서 그 회사에서는 딱 그 내용을 보면 바로바로 알게끔 해주는 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요즘 프로그램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그 회사가 다 돼 있듯이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계산기가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서 나는
휘발유를 1kg을 썼어. 탄소 얼마 발생했네. 이런 게 이미 다 돼 있고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게 배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배출계수라는 걸 계산을 하면은 내가 제품 얼마큼 생산했을 때 나는 탄소 발생을 얼마큼 했다는 게 다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우리는 탄소 얼마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은 우리 공급망에서 이만큼 발생했고 우리가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이거 재고 넣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10톤을 쓴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10톤을 썼어? 그러면 너네 10톤만큼 세금 내야 돼. 그게 탄소세예요. 근데 탄소세가 있고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지금부터 설명이 어려우니까 잠깐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이제 그냥 졸리시더라도 그냥 어렴풋이만 들으세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을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캡 앤 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캡이라는 건 모자죠. 모자가 뭐죠? 맨 꼭대기죠. 그래서 그 한 국가나 어떤 영역에서요 전체 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을 합니다. 막 이나라 저나라 맘대로 막 발생하면은 누구 지킬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구 언제 탄소를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국가별로 유엔에서 아예 정해집니다. 너네는 탄소를 얼마큼만 발생해, 얼마큼만 발생해. 근데 정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자 우리는 몇 년까지 이 탄소 양을 이만큼 총량을 이만큼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발생한다는 표현을 쓰기 어려우니까 몇 년에 비해서 그때 사용한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우리가 2030년까지는 요만큼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겠습니다. 감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이에요. 국가 전체 총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도가 우리나라가 탄소 발생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로 돼 있냐? 2018년에 비해서 2030년에 우리가 탄소 발출량을 40%일 거예요. 아마. 3차 NDC라고 하는데 그게 탄소를 얼마만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유엔에 제출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제출해요. 그래서 25년도 거까지 지난번에 3차 때 발표를 해서 이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 국가 계획을요, NDC라고 해요. 아까 뉴스에 나왔죠? NDC, 탄소 감축 계획이에요. 그거를 5년에 한 번씩 국가가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3차 때 우리는 2025년까지 2018년에 비해서 탄소를 우리가 40%를 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번 5년 만에 다시 또 이제 갱신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5년 만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아까 그 뉴스예요. 지금 총리가 나와서 발표했죠. 국가 NDC를 우리는 53%에서 61%까지 한 30년이 아니고 35년도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요 국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2018년도에 발생했던 탄소량의 40%를 감축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30%가 아니라 8%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 카드빚 돌려 쓰듯이 계속 돌려 쓰다가 이제 뭐가지 온 거예요. 그게 해필이면 지금이에요. 내년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그냥 조율해 주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어요. 벌금 물어요 나가도 국가에서도 벌금을 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하도 이제 나라들 막 이게 시청들은 안 들어 그러니까 나라마다 총량을 정해놨어요. 그럼 총량은 나라에서 또 어떻게 되냐?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해야지 그래서 기업체들한테 정해놓은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몇 년 더 조사를 한 자료를 줘요. 받아요. 몇 년 동안 너네 평균 연 얼마만큼 생산했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연 만 톤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내가 10,000톤을 발생을 했으면 도전에 이건 작업을 하려면 10,000톤의 양만 배출권을 줘야 되는데 11,000톤을 줘버려요. 고생한다고. 이게 왜 그냥 좀 아니고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은 기계도 바꾸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요거 잘 듣게 되실 건데 이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너네 이걸로 마련해라.
탄소를 감축한 만큼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캡 앤 트레이드라고. 총량을 정해서 배출권을 그만큼 줬으면은 네가 그 한 해 동안 그 배출량만큼 막 적게 썼으면 남을 거 아니에요. 남은 거를 많이 써서 모자라는 데서 팔 수가 있어요. 그게 거래제라고 해요. 배출권 거래제. 그래서 그 배출권을 가지고 이제 서로 하는 시장이 또 KRX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오전만 내면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끼리. 그리고 이게 바로 배출권인데요. 이거는 좀 이따 배출권 좀 이따 할게요. 자, 이 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업체들에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배출권에서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은 전에 매니라고 해서 저기 우리나라 태풍 엄청 세게 분 적 있죠. 포스코가 물에 잠긴 적 있잖아요. 포스코가 물에 잠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포스코거든요. 배출권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얘네들 공장이 쉬니까 어떻게 탄소 배출이 확 줄었죠. 그러면 남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부족한 데가 있어. 얘네들 배출권만 팔아가지고 얼마 번지 아세요? 공장은 섰는데 그 배출권만 팔아서 2천억 원 이상이 남았어요. 톤당 가격으로 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진 거죠. 가치가 그래서 더 가치가 떨어져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배출권에는 무상할당률 이건 좀 이따 다시 이렇게 지만으로 헷갈리시니까 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배출권. 지금 그냥 고정만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때부터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정책이 이제 들어서면서 법도 만들고 막 이렇게 저기 제재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먼저 줬겠죠. 그래가지고 요걸 하려고 그러면 장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진 거를 여기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해요. 근데 인벤토리라는 게 뭐냐면 재고 증명 같은 재고 장부 같은 거예요. 이쪽에. 그걸 인벤토리라고 해요.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인벤토리라고 그러면은 자기네들 아이템들 막 이렇게 취득한 거를 이렇게 모아놓는 것을 인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자, 요거까지 좀 정신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 용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용어만 제가 좀 간단히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리백.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아리백이 뭔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이 아리백은요. 그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체들이 아니면 공장이 내가 뭘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전기만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전기, 전력 모든 것을 100%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그게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활용 에너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이제 컨설팅 가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면 저 아리백이요 리사이클이 아니고 리뉴어블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요 뭐 어떤 걸 갖다가 버릴 걸 주워다 떼어서 전기 발생했다가 아닙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수력은 안 들어가요. 지금은. 왜냐하면 수력 발전은 이 아리백의 목적은요.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 캠페인이지 있는 전기를 갖다가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에는요. 오래된 태양광 포함 못 시킵니다. 이미 본전 뽑아먹고 있는 것들은 새로 생기는 것들, 최근에 생기는 것들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100%%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리백 3단이라고 해서 지금 강하게 저기 서해안 지역에다가 공단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충남 쪽은 저희들이 그거 관련된 정책하고 이걸 좀 하고 있는데 그 국가적으로 지금 이걸 아리백을 굉장히 강력하게 노드를 걸다 보니까 이 아리백이 뭐냐를 사람들이 많이 하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어느 공장이든 기업이든 뭘 생산할 때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든 모든 전기를 다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재활용 에너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 그 재생 에너지로만 만들어진 전기. 그냥 태양광하고 풍력만 생각하세요. 더 집어넣지 마시고. 그래서 원래 아리백하고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CF10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번 여기다 슬쩍 수소랑 원자를 슬쩍 끼워 넣거든요. 그걸 이제 전탄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백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나. 저기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원자력은 어디서 문제 생긴지 아시죠? 뭐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 문제도 심각해지고 수소는요. 수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만드는 생긴 이산화탄소가 또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수소도 뭐 그린 수소, 뭐 블루, 뭐 그레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 지금 다 투자하실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아리백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한 3년 갈 거예요. 3년 동안에 아리백은 정책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 그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연구 단체가 자 앞으로 물론 기업들은 전기를 이런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좋겠다는 캠페인이고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그 동참한 회사들은 아리백을 주장하면 동참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같이 아리백을 해야 돼요. 그게 아리백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아리백을 이런 좀 뉴스에도 나오는 재생에너지 그건 아리백. 아리백은 풍력이나 태양광이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이제 좀 내용이 이제 들리실 때 들리실 거고. 자, 탄소 포인트제라는 게 지금 여러분 그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많이 겪어지는 게 탄소 포인트제라는 게 에너지 전략 실천에 따른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탄소를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탄소 포인트제라고 1년에 얼마 막 나눠주시잖아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뭐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요,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비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녹색 경영이나 그린 경영이라고 그린 자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나온 돈이 그쪽으로 이제 자본으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인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생각해 주실 필요 있고요. 자, 아까 아리백하고 친환경 에너지는 다른 겁니다. 아리백은요, 태양광, 풍력, 이렇게 재생 에너지예요. 재활용이 아니라. 근데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CF100이 돼요. 탄소를 적게 쓰는 에너지인데 CF100인데 CF100이라는 말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다가 은근슬쩍 원자력 같은 것도 집어넣고 했는데 이제 안 맥히죠. 아리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동안에 화석 연료였던 것들, 석탄, 석유 빼던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저탄소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인데 이러려면 기존의 체제도 바꿔야 되고 장비 바꾸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을 전환 금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대줍니다. 근데 그냥 대주겠어요? 이 에너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재난안전에서도 문서화된 게 있어야 되고 데이터된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그런 문서와 공고서가 체계화되어야만이 이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뭐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고. 순환경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여기서 진짜 지금 리사이클 재활용이 나옵니다. 순환경제라는 거는 무슨 제품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자. 그러면 뭐냐? 만들어진 걸 아껴 쓰면은 생산을 덜 할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할 거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순환경제거든요. 재활용을 그래서 아까 뭐 데크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엄밀히 따지시면은 탄소 중립 실천이라기보다는 이 순환경제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탄소 중립 실천에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잠깐 기타 사항을 얘기 드리면요. 아리백이 이제 먼저 나셨죠. 근데 자, 이게 ESG 경영이 여기 또 나오는데 이 ESG 경영이 이 분야에서 이제 뭐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다 들어가는 거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들, 그거를
발생하는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코프 1, 2, 3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GHG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까 말씀 온실가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스코프 1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우리 공장이나 사업체 안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불을 때 경유를 떼거나 뭐 하거나 막 해서 막 기계 돌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냥 돌리다 보니까 나오는 배출 가스 있죠. 그거를 온실가스를 정한 그 직접 배출되는 걸 그 부분을 스코프 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내가 직접 하는 게 뭐 석유 떼고 뭐 떼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 가스, 뭐 스팀 이런 걸 통해서 외부께 들어가 가스 아닙니다. 진짜 시스템에 외부에서 발생된 그쪽에서 이미 발생된 거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난 전기 가지고 기계 돌리고 스팀 가지고 난방하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발생된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양만큼 발생하는 저쪽에서 공급하는 데서 이런 배출가스가 나왔죠. 그 양까지 내가 사용한 양만큼 우리한테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스코프 2입니다. 그래서 간접 에너지 배출이라고 해요. 간접 배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3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는 뭐냐? 아까 공급망 같은데 관계된 데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제품을 만들 때 생산됐던 배출량도 있지만 팔려서 쓰는 거 폐기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양까지 몽땅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배출한 걸로 계산하는 게 스코프 3예요. 근데 그전에는 지금 현재 기존 스코프 1, 2까지만 있는데 유럽에서 얼마 전에 발동한 게 있어요. 공급망 실사라고 해요. CSDDD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용어도 있구나 하나 아십시오. ESG라는 게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ESG 보고서나 경영 보고서를 써서 공시를 할 때는 스코프 3까지 계산해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 1, 2만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우리 거래회사까지 다 계산해서 올리라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계에 있는 기업들 방법을 찾아주셔야 수가 있으면 좋은데 뭐 근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무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한 건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ISO에서 탄소 배출 평가사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실천 지도사는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평가사라고 하면은 이런 걸 계산해주고 정책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환경기사라든지 국가자격증에 온실가스 관리 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이 좀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학원과 출신이거나 관련된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니면 그 관련된 업종에서 2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2급 자격증 받으실 수 있고 시험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금 여기서 좀 무리한 얘기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스코프 1, 2, 3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아니라 뉴스를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스코프 1, 2, 3 1은 직접 배출하는 거, 2는 간접으로 외부에서 가져온 걸로 하는 거, 3는 내 주변에 있는 몽땅 뭐 업스트림, 뭐 다운스트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런 게 있구나 하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 포인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의 자금원이 돼주는 그 재원이 돼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했어요. 너는 이만큼 써왔으니까 이 이상은 탄소 발출하지 마. 만약 탄소 더 이상 발생을 하면 너는 발생한 양만큼 너는 세금으로 내야 돼. 그게 탄소세예요. 근데 탄소세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갔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야 너네 요만큼은 니네가 쓰던 거니까 요만큼 내가 세금 내지 말라고 배출권을 줄게. 탄소 배출권을 줄게. 그래서 배출권을 그 기업에다가 줘요. 그러면 이 배출권 이상을 쓰면은 내가 딴 데서 배출권을 사다가 메꿔야 되고 이하를 쓰면 남은 양을 다른 모자란 기업에다 팔면 돼요. 그럼 이 비용이 나오잖아요. 아까 뭐 저기 포스코는 몇천원 벌었잖아요. 그만큼 되면
자, 이걸 어디다 쓰냐? 내가 감축하느라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예요. 남은 거는. 그걸 팔면 그 돈이 나오죠. 그 돈 가지고 너네 그러면 좀 기계도 바꾸고 이렇게 해라. 그럼 더 많이 감축하면 더 많이 돈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발등이 불 떨어지기 전에 다들 여유 만만하거든요. 에이, 여유 있게 너무 이렇게 줬어. 이렇게 안 보잖아. 살 놈이 없으니 가격이 안 올라가. 막 필요하다고 막 사드려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들 여유 있게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 그 나라에서밖에 못 팔, 사고 팔 수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에도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이게 여유가 나오니까 이게 가격이 자꾸 떨어졌어. 유럽은요 모자라요. 근데 자꾸 올라가서 지금 한 10몇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올라가면 4만 원. 근데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10,000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유럽에서 시비 걸잖아요. 너네 우리는 15만 원인데 너네 10,000원밖에 안 됐지. 13만 원 들어올 때 세금 내. 그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 생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좀 하면 우리 탄소 가격을 올리자. 또 탄소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올라가죠. 제품 생산하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진작에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거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거 있죠. 여기서 이제 배출권이라는 종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가 안 나오네. 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잠깐만. 근데 이미 말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탄소 배출권에는요. 규제 배출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발적 배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배출권에는 무상할당, 유상할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상할당은요. 무상활동은 너네 포스코나 그 많은 양을 계속 해왔던 회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회사들이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회사들은요, 외국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나라 경제에 살리는 건. 근데 그걸 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상으로 발생하는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쓰고 뭐 계산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너네 이만큼 했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여유있게 10%더 줄게 해서 10% 줘버렸어. 그냥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무상할당이에요. 그냥 주는 거. 근데 조금 떨어질 많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10% 정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90%가 무상할당이고 10%가 유상할당이에요. 이거 경매로 해가지고 이것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10%를 그냥 판매를 합니다. 필요한 회사한테 팔아요. 그 기업체에. 그럼 그 이익금이 뭐냐? 바로 녹색 그린 경영 자금이에요. 그게 나중에 탄소 배출 포인트제까지 다 나눠지고 교육 뭐 이런데 뭐 그린 경영 자금 이런데 다 가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에 너무 여유롭게 했더니 안 맺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까지 올려버려요. 그래서 유상할당이다, 무상할당이다 해서 유상할당은 30%를 올렸다. 그러면 10%였던 유상할당의 비용만큼 20%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금이 2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할당이라는 게, 자, 이제 무상할당이 뭐다? 유상할 배출권에 탄소 배출권에서 무상할당이 뭐다? 유상할당이 뭐다?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국가 기업들끼리만 얘기해요. 거래는 개인이 못해요. 근데 작년부터는 개인도 거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한이 있어요. 유상 배출권은 1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 흔히 보면 요즘 뭐 나무를 심으면 탄소 배출권을 준대 그러죠? 뭐 그걸로서 뭐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아까 말한 규제 시장이 아니고 자발적 시장이에요. VCM이라는 건데 자발적 시장은요 탄소를 감축한 만큼을 증명을 하면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기구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단체가 있거든요. 환경공단에서도 해요. 그래서 배출권을 그러니까 상응하는 배출권을 줍니다. 이 감축한 증명을 한 사람한테.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도요 그 배출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수증을 안 받아가지고 이만큼 탄소 줄였다. 이게 전국 인정으로 치면 얼마 꽤 되죠. 텀블러 써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안 썼다. 그 플라스틱 발생한 양만큼 탄소를 이만큼 우리가 배출을 줄였으니까 이걸 증명을 해버려. 그럼 그 배출권이 그만큼 나오는 게 자발적 탄소 배출권인데 이게 팔릴 수 있는 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증명이 되면 나와요. 세계적으로는 뭐 베라라든지 골드스탠다드라고 해서 GS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환경공단인가 그쪽에서 해줘요. 그럼 이 배출권을 내가 시장에 내서 팔 수가 있습니다. 톤당.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규제 시장의 탄소 배출권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기업체들은 삽니다. 왜 사냐? ESG 때문에. 이게 탄소 배출권을 하는 거는요, 감축 활동을 했다는 노력이 증명이고, 그 감축권을, 노력을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샀기 때문에 그 노력은 내게 돼요. 그러면 ESG나 지속성장 보고서에 나는 이 자발적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얼마, 이게 한 배출권이 1톤이거든요. 난 10만 톤을 샀어.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나는 탄소 배출 10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ESG에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배출권을 사요. 그러면 그 많은 부분 감사받, 네가 해야 되는 거를 이걸 한 번은 타가 돼요. 그걸 노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몽골에 나무 많이 심잖아요. 그러면 그 심은 만큼의 탄소 배출이 생기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냐면 97년도에 교토 의정사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배출권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CD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에는 선진국끼리만 하던 거를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탄소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근데 저기 중진국에 보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얘네들이 여건이 안 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금 넣고 뭐 해서 거기다가 지금 몽골에 우리가 나무 심듯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투자를 해줘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이만큼 배출을 줄이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줄인 것, 그 인프라가 만들어진 대신에 탄소 배출이 줄였잖아요. 흡수를 했잖아요. 그 양만큼을 우리나라 회사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청정개발 배출권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굳이 특히는 안 할 것 같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뭐 용어 이런 거 다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는데. 근데 여기서 혹시 증권 하시는 분? 주식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어쩌다 보면 이제 용어 얘기, 그 ETS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식 안 하시는 분도 있구나. 원래 이게 주식에서 나오는 말인데, ETS라는 게 뭐냐면요, 개인이 어떤 회사를 막 주식을 할 때 파악해서 투자하면 너무 힘들죠. 해도 안 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요즘 상품으로 뭐가 나오냐면 S&P 뭐 500이다, 뭐 100이다 해가지고 잘 나가는 회사를 100개, 200개를 모아요. 그 주식을 얘네들이 집단으로 보유를 해놓고, 그거를 만약에 100개의 회사에서 100개의 주식을 내가 구매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은 100개를 잘게 쪼개. 한 10,000개를 쪼갰어. 그럼 한 주식 한 돈은 100개 들어왔으면 내가 10,000개를 쪼갰으면 그 100분의 1 가격으로 내가 그 100개의 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ETS 하나를 구매를 하면.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대신 확 오르지는 않더라도 주식 꾸준히 안전하게 가져가잖아요. 그 투자하는 애들만 펀드하고는 좀 펀드 종류긴 하지만 펀드는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이거든요. 이거를 에너지 분야에다 사용한 것이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ETS예요. 전력 분야 ETS.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재생에너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누구한테 공급을 못하니까 재생에너지들 모아놓고 내가 이만큼 몇백 메가와트만큼 내가 이걸 확보해놨어. 그러면 이거를 전기라는 게요, 여기서 태양광에서 발전한 걸 이걸 저쪽에다 공급을 하려면 여기서 송전해줘야 되잖아요. 송전하는 비용도 드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한전에서 사가지고 이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한 그 저기 아리백 에너지를 꼭 그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가 아니라 다른 전기를 공급을 하고 대신에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얘네들은 이 배출권을 위해서 청정 에너지를 아리백 에너지를 썼습니다. 인증서를 줘버리면 실제로는 다른 에너지를 썼지만 태양광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쓴 걸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에너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해서 나오는 돈이, 그 에너지 값은 좀 비싸요. 같은 전기 값인데 일반 전기 에너지 원자력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태양광 그 아리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태양광이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전기값이. 그래도 써요. 왜냐? 이 에너지를 써야지 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수출 안 하면요, 탄소 배출량 계산하면은
결국 그 세금을 물으면 그 돈이 그 돈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리백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리백이 유행이 아니라 절실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용어 설명이었는데 좀 어려우셨죠. 말도 빨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외우라는 말씀 안 드려요. 아,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요,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씩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워낙 많이 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잠깐 쉬는 걸로 생각하시고, 자 이거 한번 뉴스 한번 다시 보실래요? 예. 이거 같은 뉴스가 아닌데. 똑같은 뉴스 내용인데.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내일 국무회의 12의결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휴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민 기자. 네, 오늘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위원회 회의 직후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대국민 공개 토론회와 지난 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권고,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한 것은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도 확정이 됐다고요?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원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25억 3,730만 톤으로 정해졌는데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 기간은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 곳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전 계획 기간 배출 허용 총량이 30억 4,825만여 톤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16.8%가 줄었습니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분의 경우 4차 계획 기간 중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2030년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 허용 총량이 줄고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4. 자, 어떠세요? 처음 들었던 막연한 부분에서 조금 알아들으시겠어요? 아직도 좀 어렵죠? 난해. 네? 무슨 난해. 난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